안녕하세요. 키즈쌤입니다. 저는 교육과정을 맡고 있는 임경아입니다. 저는 교육과정 이주혜입니다. 교직 논술 재영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대비 키즈쌤의 합격 전략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와 함께 임용고시란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저와는 키즈쌤의 커리큘럼, 그리고 교재, 그리고 적중 문제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와는 교직 논술 공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출발합니다. 출발! 자, 그럼 저와 함께 어떤 분이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는 3가지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께서 나는 유아교사가 되고 싶은가? 나는 유아교사가 되어서 아이들과 현장에서 계속 살아 숨쉬는 교육을 하고 싶은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임용고시에 응시를 해서 준비하는 건 물론 1년이지만 선생님들께서 시험에 합격하셔서 교사 생활을 하시는 건 정말 더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 교사 생활이 맞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으니까, 내가 유아교육을 전공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임용고시를 보시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치열하게 나는 정말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인가? 교사라는 직업은 나에게 잘 맞는 직업인가? 라는 것을 좀 숙고해 보시는 시간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정말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응시 자격은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응시 자격의 두 번째는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학부를 전공하고 교원 자격증이 나오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학부를 졸업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교원 자격증이 나오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곧 졸업을 앞두신 선생님들도 아직 재학생이시지만 졸업을 하고 나시면 교원 자격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졸업을 앞두신 선생님들도 이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자격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말 그대로 한국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시험을 보시고 급수를 따시는 건데요. 자, 3급 이상만 우선 선생님들께서 합격을 해 놓으시면 전반적인 임용고시 응시 대상에 자격을 갖추시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내가 유아교사가 정말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교원 자격증이 있는지 또는 내가 졸업하면 취득할 예정인지,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내가 3급 이상 합격을 곧 할 거다 또는 이미 합격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임용고시에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시험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임용고시에 선생님들께서 응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임용고시라는 시험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는 2개의 시험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편의상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11월 2주경 진행이 됩니다. 1차 시험은 모두 필기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시험에는요, 선생님들께서 교직 논술이라는 논술 쓰기를 하시고,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는 교육과정 A, B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이렇게 3개의 교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1차 시험을 선생님들께서 응시를 하시고, 이제 채점을 마치고, 합격자에 한해서는 2차 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1차 시험이 필기 시험이었다면, 2차 시험은 실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시험에는요, 선생님들께서 면접관들 앞에서, 평가원들 앞에서 직접 면접을 하시는 거가 하루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의 수업을 했었던 것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수업 실현을 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들 앞에서, 평가관들 앞에서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 실현을 하는 것까지가 2차 시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시험까지 합격하신 분들은 영광의 최종 합격을 맛보시게 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의 요점은 우리는 임용고시를 합격하려면 모두 2번의 시험을 봐야 한다. 1차 시험은 필기 시험이고 2차 시험은 실기 시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임용고시 연간 시험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날짜 타임라인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제가 지금 이 밑에 날짜를 써두었는데요. 이 날짜는 2024학년도 대비 시험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선생님들께서 응시하실 시험의 전반적인 일정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시험 예정 공고라고 제가 써두었는데요. 자, 이때는 각 교육청마다 우리 교육청에서 몇 명 정도의 교사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시험 예정 공고를 냅니다. 네, 아직은 정확하게 몇 명을 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정 공고 후에는요, 이제 확정 공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확정 공고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몇 명의 교사가 필요해. 이를테면 10명의 교사가 필요해. 20명의 교사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명의 교사를 뽑을 거야. 또는 10명의 교사를 뽑을 거야. 라는 것들을 요 9월경에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해야 될 일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응시 지역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응시하시는 지역은 선생님들의 생활권 안에 있는 지역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한번 선발 인원수가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발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응시 지역을 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확정 공고가 뜨고 나서는 이제 원서 접수 기간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지역 한 군데에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원서 접수 때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선생님들께서 그 발급 받으신 자격증과 그리고 교원 자격증을 함께 제출을 하시는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지역도 정하시고 원서 접수를 마치신 다음에는 1차 시험 장소가 시험 며칠 전에 공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시험 장소가 조금 멀다 싶으신 분들은 내가 그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교통편도 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고 아니면 약간 나는 어떤 장소에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하시는 분들께서는 숙소를 잡고 시험장 앞에서 전날 주무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1차 시험이 이렇게 11월 둘째 주에 진행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후에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2차 시험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한 달여가 지난 후에 이제 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시험을 응시하실 자격이 주어지고 2차 시험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시험을 다 이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서 선생님들이 꿈에 그리시던 교사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유아 임용고시의 연간 프로세스 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1차 시험은 제가 필기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험이 시작되는 날짜는 11월 둘째 주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험은 총 3교시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100점 만점의 시험인데요. 제가 요거를 또 표로 옮겨왔거든요. 자, 1교시에는 교직 논술이라는 시험을 봅니다. 말 그대로 논술을 쓰시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의 배점은 20점입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시험을 보시는 거고요. 교육과정은 A와 B로 나뉘어서 각각 한 교시 한 교시로 진행이 돼요. 자, 2교시에는 교육과정 A라는 시험을 보고요. 자, 커다란 문항 8문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 안에는 작은 소문항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교시 교육과정 A가 40점 만점이고요. 그리고 3교시 교육과정 B가 40점 만점인데 둘 다 각각 70분씩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시험 때 그럼 내가 뭘 공부해야 될까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우선 우리 교육과정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9 개정 누리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 범위는 이 부분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과서라고 한다면 우리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교과서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집도 풀어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 밑에 제가 써놓은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저희는 해이실이라고
부르는데요. 교육부에서 발간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해설서,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가 있는데 요 세 권을 교과서처럼 선생님들께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아교육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다양한 전공 과목들이 모두 시험 범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과목들을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자, 우선 유아교육 개론으로 묶어져 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육 사상이나 유아의 발달이나 놀이, 평가, 교사론, 부모교육, 아동복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들이 좀 낯이 익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유아교육 강론의 카테고리에는 신의사 예자 5개 영역이라고 부르는 영역에 포함되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 같은 경우에는 동작교육이나 아니면 건강교육, 안전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문학교육과 언어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회관계는 사회교육, 그리고 예술 경험은 미술교육, 음악교육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연탐구는 수학교육, 과학교육 포함되어 있고, 또 유아교육과정이라는 과목도 우리 학부에서 배우죠. 그 과목도 시험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면 정말 좋겠는데 사실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유아임용 시험에서는 법에 대한 문제들도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아교육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이라든지 또는 학교안전법이라든지 최근 교육계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좀 많이 담고 있는 법들이 기출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도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암기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놀이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놀이 관련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아이누리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다양한 장학 연수 자료들이 있어요. 교사 대상의 장학 연수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연수 자료들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라고 부를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해이실을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학부에서 배우셨던 다양한 과목들이 모두 포함이 되고 거기에 관련 법이나 장학 연수 자료도 함께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시험에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시험 문제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라는 것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1교시랑 2, 3교시를 나누어서 교직논술과 교육과정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1교시 논술을 쓰는 시간인 교직논술은요. 20점 배점이고요. 답을 쓰실 때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잘 썼는지, 그리고 논술이기 때문에 논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서 썼는지가 채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려면요, 글쓰기를 일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글쓰기 좀 많이 안 하잖아요. 하지만 교직논술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는 글을 좀 자주자주 쓰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한 문항인데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제시문을 주고 문제는 하나지만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번호 앞에 붙여서 다양한 방향으로 선생님들께서 글로 제시하셔야 되는 문제 조건들이 2개나 3개 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사례를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써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논술의 내용이 20점 중에 15점으로 채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용만 잘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논술의 체계에 맞게 논리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의 체계가 잘 잡혀 있는지를 5점으로 지금 채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논술의 체계를 보시면 논리적 체계성뿐만 아니라 맞춤법이나 어휘력에 대해서도 문장의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지금 우린 볼 거야 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글을 논리적으로 쓰는 연습을 이 시험 기간 내내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2, 3교시 교육과정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는 80점 배점으로 써두었죠. 그래서 2교시인 교육과정 A 40점, 3교시인 교육과정 B 40점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기본적인 이 문제의 틀은요, 문제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선생님들께서 지문에서 잘 파악하셔서 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객관식은 아니고요. 단답형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서답식으로 문장 형식으로 쓰는 형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문에 다양한 유아교육적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사례와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종합하여서 선생님만의 답을 쓰시는 그러한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또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제가 대문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과정에는 자, 보시면 요게 대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글씨로 번호가 있는 대문항이 교육과정 한 교시당 8문항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A 8문항, 교육과정 B 8문항에서 총 16개의 대문항을 푸셔야 되는 거고요. 이 대문항 안에는 이 대문항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소문항이 있습니다. 자, 소문항은 이렇게 반가로로 되어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문항이 있고 그 대문항을 구성하고 있는 소문항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보통은 대문항은 이 전체를 모두 맞추시면 5점으로 채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문항이 3개가 있는데 소문항마다 점수 배점이 다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하셔야 되는 건 소문항이라고 해서 요구하는 게 한 가지인 게 아니라 이 소문항 안에 또 소소문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가로 번호를 구성하고 있는 소문항에 이렇게 원 번호가 있는 소소문항이 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문항 수가 좀 더 선생님들께서 많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3개나 4개 정도의 소문항으로 대문항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시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금까지는 우리 1차 시험이었어요. 1차 시험은 필기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차 시험에서 열심히 답을 적어서 당당하게 합격하신 선생님들께는 2차 시험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2차 시험은 실기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크게는 면접과 수업 실연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평가관들 앞에서, 심사관들 앞에서 요구하는 답을 아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고 수업 실연은 조건에 적합한 수업을 하시거나 놀이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1차 시험은 하루에 끝이 났다면 2차 시험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자, 보통 하루 첫날에는요. 심층 면접 시험을 보고요. 둘째 날에는 수업 실연 시험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월 둘째 주 경에 이틀에 걸쳐서 이 시험은 시행이 되고요. 100점 만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응시하시는 교육청마다 면접에 몇 점을 줄지, 수업 실연에 몇 점을 줄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면접과 수업 실연의 문제가 우리 1차 시험은 모든 지역들이 똑같은 문제를 받지만 2차 시험에는 지역마다 다르게 문제를 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들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배점도 면접이 수업 실연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일차에는 면접을 보고요. 2일차에는 수업 실연을 봅니다. 자, 그리고 경기 같은 지역은 수업 실연 후에 수업 나눔이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실연한 수업에 대해서 자평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심층 면접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심층 면접은 크게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구상형과 즉답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구상형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에 들어가시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면접 문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구상하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답안을 체계적으로 쓸 수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반면 즉답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평가실에 들어가셔서
바로 문제를 확인하시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긴장되지만 당황하지 않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잘 파악을 하셔서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합격의 지름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구상형이나 즉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인 이슈나 사례들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우리 반 아이가 공놀이 중에 팔을 다쳤을 때 나는 교사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또는 동료 교사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려면 어떠한 교직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굉장히 현장과 밀접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즉답형도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물어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2차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교육청에서 어떠한 교육 슬로건을 가지고 어떠한 교육 비전을 가지고 교육을 해 나가는지를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업 실현입니다. 자, 많은 선생님들께서 수업 실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 수업을 면접관들 앞에서, 평가관들 앞에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 기출을 가지고 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요리 활동을 내가 진행을 하고자 할 때 이 요리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도 다양한 조건들이 붙게 됩니다. 이를테면 도입 전개 마무리가 보이게 수업 실현을 하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요리가 나왔으니까 전개 부분에서 요리 재료와 도구를 탐색하는 것을 보여줘 하는 식으로 몇 개의 조건이 등장을 하면 그 조건을 선생님들께서 달성하시면서 수업 실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기 지역에 한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실현하신 수업에 대해서 좋았던 점이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점을 자평하는 시간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임용고시에 필요한 것들은 뭔지, 저희가 이제 시험을 쭉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봤으니까, 자, 그럼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하고자 할 땐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초입에서도 선생님들께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진짜 유아교사가 되고 싶어? 나 되고 싶은가? 이 직업이 나한테 잘 맞을까?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단순히 선생님들께서 공립유치원 교사가 교사 처우가 좋고 안정적이라고 해서 시험을 응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 현장에 있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나에게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부가 힘들 때마다 자꾸 이 시험 공부에서 벗어나고 싶은 길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시험에 대한 필요성이나 절실함이 적을수록 사실 공부를 하기 싫을 때 나를 공부를 안 하게 만드는 다양한 도파민이 뿜뿜 나오는 것들을 찾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를 유혹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선생님들을 버티게 해주는 건 이 시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나에게 얼마나 절실하냐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내가 정말 1년 동안 이 시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사람을 조금 참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절실함이 나한테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응시 지역을 먼저 마음속으로 정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물론 선발 인원에 따라 응시 지역은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관심 있는 지역 2-3개 정도를 좀 미리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게 나중에 공부하실 때도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기가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사 자격증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득을 미리 공부 시작 전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리고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가를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공부를 이렇게 치열하게 한 적이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후에는 굉장히 오랜만일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나의 공부하는 습관, 나의 루틴을 잡으시는데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는 매일매일 내가 계획을 치열하게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 매일매일을 좀 꾸준하게 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또는 조금 공부를 몰아서 하더라도 한 번에 집중해서 하는 스타일인가? 등등 다양한 공부 스타일이 있을 텐데 또는 인강이 맞는 선생님도 있으실 수도 있고 직강이 맞는 스타일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어떤 스타일을 공부를 하는 게 나의 공부 효율을 가장 꾸준히 가져갈 수 있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작업들이 임용고시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좀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임용고시 시험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그 시험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임경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키즈쌤에서는 그럼 어떻게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선생님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주혜쌤과 임용고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설명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그러면 임용고시를 준비를 할 건데 키즈쌤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성된 시간에 맞추어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몇 점 정도를 내가 받아야 1차에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2023년 그리고 2024년도 이렇게 1차 커트라인 점수를 보신다면 대부분이 한 84.5점 정도 선에서 전국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지역마다 다르고 그리고 뽑는 인원수에 따라서도 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 점수에 영향을 받는 것이 문제의 유형이겠죠. 2023년도보다는 문제가 좀 다소 쉬웠다라는 평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쓰기라던가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우리 서울 지역에서는 교사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공부했던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조금 분산되어서 시험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목표를 적어도 85점 이상은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차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일단 전체적인 우리 기출 영역의 이 기출되었던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교직 논술에서는 우리가 2006년부터 2024년도 기출 분석을 해보면 교사론에서 48%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6년부터 봤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는 교사론이 좀 높기는 하지만 요즘 근래에 들어서는 올해 같은 경우 놀이에 관련돼서 놀이 지원이라던가 놀이에 대한 내용이 좀 출제가 되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부모 교육이라던가 아동복지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은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뭐 국가 정책이라던가 이슈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 유아교육 개론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발달이 22%로 우리가 2013년부터 2024년도까지 출제된 문제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발달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2019 개정놀이 과정이 되면서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키워드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문제에서 놀이의 비중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놀이가 21% 정도 나왔고요. 평가와 사상이 한 14%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사상 같은 경우는 2023년, 2024년도 2년 연속 지금 출제가 되고 있지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철학은 우리가 교육관을 갖는 것에 형성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놓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는지를 보시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내가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계획이 되겠죠. 자, 우리 강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강론에 있는 내용들이 공부할 양도 많고 좀 까다롭기도 하고 문제 출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너무 압도적으로 그렇죠. 의사소통 영역에서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
네 가지의 우리 의사소통에 관련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나머지 영역에 대한 부분들도 발달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마스크를 쓰고 지냈던 유아들이 언어 발달 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에 관련된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의사소통 영역 그리고 예술 경험 영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음악 교육과 미술 교육입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미술 영역에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 대부분이 5점 이상의 배점으로 음악 교육과 미술 교육에서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체 운동 건강 같은 경우도 어때요? 유아들에게 요 올해는 또 여기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죠. 안전 교육에서. 그래서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서도 18%로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회관계 그리고 자연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 하나 우리가 놓고 갈 수 없는 골고루 공부를 다 해야 되는 영역이기는 해요. 그리고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4년간 문제를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단답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해, 그리고 서술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해에 따라서도 커트라인 점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보았을 때 사실 2021년도만 하더라도 어때요? 어느 부분이 많죠? 단답 유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서술형과 단답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어요? 당연히 단답형이 좀 쓰기 편안하겠죠. 그리고 좀 더 암기 위주의 어떤 용어 쓰기라던가 간단한 문제들이 많이 비중을 갖고 있을 때는 커트라인이 어떨까요? 좀 더 높았겠죠. 사실은 2022년도가 약간 폭탄의 해였어요. 왜? 공부했던 분들이 유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커트라인이 10점이 뚝 떨어졌던 해가 바로 2022년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답 위주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서술형이 51%가 나오면서 문제 유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발문 쓰기, 예시 쓰기 이런 문제들이 나옴으로 해서 2022년도에 정말 공부했던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했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2023년도가 되니까 다시 단답형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배치가 됐어요. 이러니까 어때요? 커트라인이 조금 더 올라갔겠죠. 자, 그런데 2024년도를 보시면 서술식 문제가 47% 그리고 단답식 문제가 53%의 비중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한 1, 2점 정도 조금 떨어졌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도 점수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1년부터 2024년도의 문제들을 쭉 어떤 유형으로 도대체 문제가 나오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올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유형별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큰 흐름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올해는요. 이유 쓰기가 너무 많았어요. 예. 모든 문제에 용어를 써라. 근데 그것에 대한 판단 이유를 써라. 설명을 해라. 그 이유를 써라.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보시면 내용 쓰기가 16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유 쓰기에 관련된 부분이 작년에는 7문항에서 이번엔 15문항 정도로 어때요? 비중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시험 보시는 분들 어떨까요? 이유는 어때요? 많은 것들을 써내야 되죠.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발문 쓰기, 예시 쓰기는 여러분들이 강론을 공부하시면서 다양한 유아들에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2022년도에는 여기 보시면 예시 쓰기가 5문제 그리고 발문 쓰기가 2문제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 문제들을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도에 그 문제들이 싹 사라졌다가 다시 올해 2024년도에 여기 보시면 예시 쓰기 2문제, 발문 쓰기 3문제가 다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전체적인 유형을 보시고 여기 보면 용어 쓰기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어. 그렇다면 정확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암기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암기된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까지 공부를 하셔야 사실은 여기 밑에 있는 어떤 이유 쓰기라던가 개념 쓰기라던가 또는 예시 쓰기, 발문 쓰기의 문제 유형에서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답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 유형별로 문제 나왔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용어 쓰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어때요? 관찰 기록법의 명칭을 쓰고 또 여기 이동 동작의 명칭을 쓰고 그리고 들어갈 용어를 쓰고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를 묻는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유 쓰기. 이 부분이 아주 요번에 어려웠지요. 자, 여기도 보시면 심폐소생술. 그런데 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압박의 깊이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여기 A 문제의 8번 문제에서는 듣기 활동의 유형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 쓰기. 그리고 놀이 개입 유형에 따라서 그 인식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쓰기.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찾아쓰기. 사실 찾아쓰기는 꼼꼼하게 지문을 보시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난이도로 봐선 좀 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면 생득주의 관점에서 볼 때 A에 있는 내용 중 잘못된 것을 찾아 쓰기. 또 여기도 움직임을 경험하기에 적절한 입체 미술 표현 기법을 지문에서 찾아 쓰기.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그리고 내용 쓰기 같은 경우는 교육의 측면, 유아 언어 교육의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2가지 쓰기 또는 삐아제 인지 발달과 관련하여 내용 쓰기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아까 발문 쓰기 관련된 문제가 3문제 출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관찰 및 평가의 다음 과정에서 리을에 적합한 교사의 발문 쓰기 그리고 디귿의 활동을 진행할 때 음악 기호 여기서는 크레센도가 나왔어요. 크레센도를 표현할 수 있는 교사의 발문 1가지를 쓰시오. 이런 문제의 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아마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야 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왜 해야 해?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인지하고 느껴야 사실은 동기부여가 되겠죠. 여기도 보시면 동일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 나온다는 거예요. 올해 나왔던 교류 분석에 관련된 그 교류 분석 중에서도 스트로크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2013년도 유특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형태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문제에서 지문에서 아예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아동이 신체적 접촉이나 심리적 인정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을 느끼고 자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가 답으로 써야 되는 것이 문제의 지문에서 정확하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번엔 어땠어요? 스트로크의 긍정적인 기능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일반 유아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일반 유아 문제 2023년도에 켈로그의 그림 기법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올해 2024년도 유특에서 켈로그의 그림의 형태를 쓰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반과 유특의 문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즈쌤에서는 유특 문제도 함께 풀어봐요. 이게 저희 또 장점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동일 내용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형태만 좀 바꾸어서 유형만 바꾸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것이 2013년 추시 문제에서도 다중지능 이론 그리고 여기에서 대인관계지능 이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고 2017년에도 형태는 달라요. 형태는 우리가 2015 개정놀이 과정에 그러니까 2015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지문으로 주고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대인관계지능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문제에서도 대인관계지능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는 그것에 대한 강점 지능을 쓰고 설명하는 것까지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용어, 단어만 쓰는 것이 문제였다면 요즘은 유형이 그것을 쓰고 이유를 써라. 그것을 쓰고 설명을 해라. 그것을 쓰고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서술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들로 조금 유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 내용 답 유형이 변형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펠드만의 미술 감상 단계를 보면 2013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운 형태로
발문의 예시가 다 나오고 이런 발문에 적절한 단계명을 쓰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기술 분석이라는 기술 분석 해석 평가의 발달 단계 중에 단계명을 쓰는 것이 문제였고 이것이 조금 변형되어서 2015년도에는 어때요? 기술하기, 그 다음에 가로를 했어요. 여기가 뭐겠습니까? 분석이죠. 그런데 이 분석하기에 어울리는 발문을 찾아 쓰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2021년도에는 어때요? 그 단계의 명칭을 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열심히 반복적으로 풀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변형된 문제 형태를 만났어도 여러분들이 기본만 탄탄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교육과정 답안지입니다. 교육과정 답안지를 보시면 어때요? 1, 2, 3, 4 큰 문항 이렇게 줄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문제를 푼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자랑 시간이에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올해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로 9월에서 10월 저희가 문제를 내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 실전하는 것처럼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2024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이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 9월, 10월 8번의 모의고사를 풀어본 내용에 적중되었던 부분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육과정 우리 A에 나왔던 문제 2024년도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2019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전 모고 7회차에서 이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어때요? 여기도 추구하는 인간상을 쓰는 문제를 출제를 함으로 해서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까지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보는데 어때요? 여기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면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에서 적중되는 문제들을 풀어봄으로 해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4년도 이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자기장학, 동료장학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희 실전 모의고사 8회차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여기에는 정확하게 동료 장학의 기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장학에 대한 것을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때요? 지문에서 자기 장학을 설명하는 내용까지도 똑같이 이렇게 적중을 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평정척도법에 대한 문제가 저희 이번 실전 모의고사 4회차에 출제를 했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지문에 있던 내용 유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 좋아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동의 출현 유무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때요? 질적인 특성, 행동 출현 빈도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저희는 직접 기술하는 문제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번에 2024년도 문제에서는 평정척도법이라는 관찰 방법을 쓰는 것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지금 뭐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요번에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많은 문제들이 적중을 해서 2024년도 우리 요번에 안전교육에서 10점 배점으로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요번에 저희가 실전 모고에서 연습을 했던 문제들이에요. 하임리법 같은 경우 아예 여기 저희가 나왔던 지문에서도 유빈이가 목에 떡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다라고 저희가 지문으로 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에서도 아이가 떡을 먹다가 걸리는 사례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임리법 중에서도 우리가 어때요? 아이를 조치를 할 때 뒤에서 배꼽과 명치 사이에 주먹을 놓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배꼽과 흉골 사이 또는 명치 사이를 쓰는 것이 요번에 문제로 나왔죠. 저희는 어떻게 잘못된 부분을 찾아 쓰는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주먹진 손을 배꼽에 위치시켰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으면 어땠을까요? 아, 이거 잘못됐네 라고 하고 어떻게 고쳐 쓰는 거니까 어때요? 배꼽과 흉골 또는 배꼽과 명치 사이에 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손을 감싼다라는 것도 저희가 지문에서 다 제시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 교육에서 지진 대피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지요. 저희가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7회차 문제에서 대피 중 떨어지는 물건의 유의에서 최대한 건물과 멀리 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지문에서 저희가 출제를 했었습니다. 놀이물, 요번에 밀집도에 대한 문제가 2개 나왔었죠. 사회적 그리고 공간적 밀집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실전 모의고사 5회차 문제에서 교실의 크기는 일정하니까 놀이하는 유아들의 수를 상황에 따라 조절한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제시문으로 제시를 하고 놀이 공간의 밀도를 나타내는 용어 쓰는 것을 문제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밀집도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했던 것이 적중을 했고요. 2024년도 교육과정 B에 나왔던 호프만의 감정이입 발달 단계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되었지요. 저희 실전 모의고사 2회차 문제에서 호프만의 공감 능력 발달 단계에 근거하여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타인의 감정에 의한 공간의 단계가 정확하게 일치해서 적중을 또 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올해 문제 중에서 미술 교육에 관련된 내용, 미적 원리 움직임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이 이제 표현 기법으로는 모빌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저희 실전 모의고사 5회차 문제 중에서 저희가 모빌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모빌이 어떤 균형감과 움직임에 관련된 활동이다라는 내용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 올해 문제에서 일단 로엔펠트의 입체 미술 발달 표현 단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또 찰흙을 이용을 해서 사람을 처음 표현을 할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기호를 낮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 실전 모의고사 6회차 문제에서 로엔펠트의 입체 미술 발달 단계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했었고 그리고 찰흙놀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쓰는 문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 문제 3개는 다 적중했어요. 과학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에서 물질의 상태 변화 그리고 물체의 형태 변화에 대한 문제였는데 저희 실전 모의고사 5회차 문제에서 제가 물질의 변화에 관련된 활동의 예시를 활동 계획안을 아예 제시를 하고 소금물 또는 얼음을 녹여서 하는 활동에 대한 것을 아예 제시를 함으로 해서 지금 여기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물질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또는 물체의 형태를 변화할 수 있는 예시를 들라고 했어요. 그럼 어때요? 이 문제를 풀었다면 이 문제에 나왔던 활동에 대한 것을 작성하면 바로 답을 쓸 수 있는 문제였겠죠? 자, 그리고 2번 문제. 이 문제는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도 보시면 까미아드 브리스가 제안한 물리적 지식 활동을 선정하는 원리 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었는데 어때요? 여기 공을 밀고 굴리고 미끄러지고 튕기고 여기에서 나왔던 활동과 유사한 문장이 아예 제시문으로 출제가 되었고 여기에서 어때요? 물리적 지식의 활동 선정 원리에 관련된 부분 여기에서도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활동을 작성하는 문제를 저희가 풀어보았습니다. 자, 변인 통제 문제는요. 사실 과학 우리 활동을 하면서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기도 하고 쓸 때마다 오답이 너무 많아서 제가 3번이나 문제를 냈었던 문제가 바로 변인 통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제가 변인 통제 내용 2가지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변인 통제하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요 2가지를 반드시 생각하고 써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저희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그래서 제가 강조하면서 1회 그리고 5회 6회 3번이나 냈던 문제였는데 올해 이렇게 문제로 떡하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수학 문제에서 클레멘츠와 사라마의 이론에 근거해서 공간 능력 유형을 쓰는 문제가 나왔었죠. 공간 시각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희 실전 모의고사 6회차 문제에서 문제와 정답까지 똑같이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전 모의고사의 적중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예측한 이런 좋은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또 이렇게 적중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어떤 학생이 실전 모의고사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또는 그걸 그때까지 다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하는 학생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이렇게 풀어봄으로 해서 실전에 대한 감각도 키우고 그리고 어떤 유형의 문제
문제가 나올까를 예측해서 똑같은 유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점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말 그대로 그 시험 보는 날, 당일날 좋은 컨디션으로 이 문제들을 풀었다면 고득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희 커리큘럼 말씀드릴게요. 저희 개론, 그리고 저희는 개론 및 기출분석반, 강론 및 기출분석반이라고 쓴 이유는 저희가 이론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고 그 이론과 기출에 있는 문제를 적용해서 함께 풀어보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출 따로, 예를 들어 이론 공부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론에 대한 공부들을 하고 그와 적용해 볼 만한 기출 문제들을 엄선해서 문제를 풀어보죠. 근데 여기에서는 일반 유아 교육 과정만 푸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함께 다뤄드립니다. 그리고 핵심 정리반, 문제풀이반 요때는요. 보통 6월에서 7월 1월에서 2월은 개론, 그리고 3월에서 5월, 3, 4, 5월은 강론 공부를 하고 6, 7, 8월은 다시 한번 우리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핵심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지금 제가 계속 적중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실전 모의고사가 9월,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정말로 시험을 보는 것처럼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정해진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어보는 걸 연습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영역별 기출 분석반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역별로, 각 영역별 이제까지 2013년도부터 출제되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는 이거 상시로 운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1차 시험 보고 나면 발표 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조바심을 내고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그때 선행반으로 2차 준비를 한번 해보는 거죠. 워밍업으로. 일단은 심층 면접 그리고 수업 실현에 관련된 거 경기 같은 경우는 수업 나눔까지 연습을 해보고 저희들에게 1대1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2차 실전반 같은 경우는 1차 합격이 난 후에 이제는 정말 몰입해가지고 열심히 2차 준비를 해야 되는 때죠. 그래서 이땐 정말 막판 뒤집기로 만약에 내가 합격선 커트라인에서 1, 2점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뒤집어야죠. 이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2차 실전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대1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최종 합격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입문자를 위한 유아교육 개론반을 개설했습니다. 자, 입문자를 위한 이게 뭐겠어요? 정말 초수. 처음으로 내가 임용고시에 관심은 있는데 너무 내용이 방대해. 이걸 내가 다 들을 수도 없고 자신도 없어. 그렇다면 여기 임용고시가 과연 어떤가? 맛보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문자를 위한 유아교육 개론반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유아교육과 학생 그리고 또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첫 발을 디디려고 마음을 먹는 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홈페이지에도 올라갈 예정이기도 한데요. 1월부터 2월 동안 8주 동안의 개론 및 기출 분석반, 3월에서 5월 12주 동안에는 강론 및 기출 분석반, 그리고 6월에서 8월 12주 동안에는 핵심 정리 및 문제풀이반이 운영되고요. 9월에서 10월 8회 동안 8회차 저희 실전 모의고사 아까 적중률 높다고 저희가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정말 시험 보는 것처럼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여기에는 모두 해설 강의를 저희가 찍어서 올려드려요. 왜냐하면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알아야죠.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또 해설 강의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별 기출분석반과 입문자를 위한 유아교육 개론반은 상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선행반, 심층 면접, 수업 실현, 1대1 피드백, 그리고 2차 실전반, 지금 실전, 어제까지였죠? 저희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스케줄 짜서 우리 열심히 최종 합격하실 수 있게끔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리큘럼 진행이 되고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정확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이제 교재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일단은 메타 유아교육 개론
그리고 메타 유아 교육 강론. 강론은 2권이에요. 과목이 많으니까. 그리고 일단 6월에서 8월 문제풀이반 그리고 핵심 영역별 요번에 저희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간 지금 제 예정이고요.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영역별 기출 문제집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 그대로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풀어두시는 것이 반복적으로 풀어두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학생 또는 입문자를 위한 유아교육 개론 여기에는 부모 교육 그리고 교육 사상 그리고 발달과 놀이에 대한 내용들만 좀 일단 추려서 담아봤어요. 그리고 좀 너무 어떻게 보면 뭐 지엽적인 것까지 나중에 공부를 하면 좋지만 일단은 입문자이기 때문에 큰 틀로 그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 교재예요.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 어떤 내용이든 내 공부를 시작하겠다라고 보신다면 일단은 개념도를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 개념도는 전체적인 얼개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이런 흐름으로 나오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공부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개념도가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는 10년간 어떻게 보면 2013년부터 이제는 2014년도 내용까지 저희가 다 포함을 했어요. 이제까지 어떤 내용들의 문제가 나왔는가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에 나왔던 내용 그리고 그 기출 문제의 어떤 키워드 또는 어떻게 답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자, 이런 걸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공부를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자주 되는가? 자주 된다는 건 또 나올 확률이 또 높다는 얘기예요. 왜?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분석표를 또 넣었고요. 자, 저희 책은 일단 여러분 너무 정리가 많이 된 책을 보시는 건 저는 여러분들께 권하지 않겠습니다. 왜? 아까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왔어요? 용어 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개념 쓰기, 이유 쓰기, 내용 쓰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답식 문항을 쓸 수 있는 기술 습득을 위해서 어떻게 정리는 되었으나 개조식으로 여러분들이 줄글을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는 했지만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서술식이나 줄글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게끔 개조식으로 문장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서술식 문장 쓰기 또 개념 쓰기, 이유 쓰기, 근거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후에 키즈스템 팁으로 조금 더 내용적인 것을 정리한 것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희가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또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공부한 내용까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론, 강론 모든 내용들을 공부하시고 거기에 따른 내용 뒤에 바로 해당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들이 문제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기출 문제의 형태로 나온다면 어떤 형식을 띠는지 몇 년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유특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출 문제 몇 년도에 교육과정 A인지 B인지 어디에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답까지 놓았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어때요? 결국은 점수를 잘 받아야 돼요.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를 막상 못 풀어. 그러면 소용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 공부하고 그 내용과 적절한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재정리하는 과정을 저희와 함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6월에서 6, 7, 8 이렇게 석 달 동안 진행되는 저희 핵심 정리와 문제풀이 교재입니다. 자, 지금 이제 출판 들어갔고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좀 더 암기하시기 편안한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제가 어떤 용어 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어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던가 이유라던가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게 된 근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써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개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교재를 구성을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핵심 정리 다 한 다음에 여기 문제풀이를 저희가 단계별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가로넣기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단답형으로 답안 쓰는 걸 연습해보고 그다음 서술형 또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핵심 정리 교재를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기억을 잘 할 수 있게끔 암기를 돕는 형태의 구성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저희 교재를 가지고 저희 커리큘럼으로 함께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의 길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재영쌤이 교직 논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재영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키즈쌤에서 교직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그래서 저랑 지금부터 키즈쌤이랑 같이 교직 논술을 하면 어떻게 좋을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우리 올해 문제죠. 2024학년도 교직 논술 문제가 어떠했는지를 이미 해설을 들으셨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요. 전체적인 논제를 저는 일단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고 묶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약간 응?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결국 하루 일과 운영을 위해서 교사가 살펴본 편성 운영 사항을 말하고 있어요. 자, 편성 운영 사항이면 우리 어디에 나온 거죠? 그렇죠. 다 대답하셨으리라 믿어요. 바로 총론에서 출제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놀이 지원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 하루 일과 과정 안에서 교사가 활용한 인적 물적 자원이 있어요. 네, 이 인적 물적 자원 역시 어렵지 않게 선생님들이 찾으셨을 텐데 이게 놀이 지원 겸 결국에는 뭐랑 연계가 되어 있냐면 바로 지역사회 연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 역시 결국에는 우리 총론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적 물적 자원이라는 용어를 선생님들이 총론에서 보셨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 그래요. 본론 1, 2까지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3, 4는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3, 4를 보면 뭘 물어보고 있냐면요. 교육 실습생의 어려움과 실습 교사라고 할까요? 네. 실습 교사의 어려움과 실습 지도 교사의 어려움, 네,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실습을 통해서 얻게 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근본적으로는 교사론의 바탕을 깔고 있어요. 우리가 19년도 출시에서 멘토링 관련해서 정서적 지지 이런 부분을 기본으로 깔고 있되 그 특징 안에는 결국에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려요. 왜냐하면 같은 놀이더라도 개별 유아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네, 놀이 관찰 기록에 있어서 어플을 활용한다. 자, 우리 차근차근 배워 가시겠지만 아이놀이 사이트에 관찰 관련 기록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교사론, 하루 일과 운영, 인적 물적 자원 여러 개의 논제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말하고 있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인 2019 개정 놀이 과정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제시문 안에 있는 정답들을 찾아낼 수 있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 본론의 개수로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올해 4개가 나왔어요. 우리 지금 2017학년도 이후부터 4343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올해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선생님들은 우리 이 내년 시험, 2025년도 시험을 대비하시겠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2025년 논술 시험에서는 본론이 3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선생님, 어차피 논술은 20점이고 내용은 15점, 100점인데 본론의 개수가 중요한가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답안 작성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4개냐 3개냐에 따라서 디테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숙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유형을 살펴보자면 본론 1, 2가 중첩돼서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찾아쓰기, 찾아쓰기, 찾아쓰기입니다. 네, 이건 무슨 뜻이냐? 앞으로 교직 논술 시험은 지금까지도 최근의 경향은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역시 제시문의 힌트를 다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험 약간의 페이크가 들어갔습니다. 뭐냐? 바로 실습이라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실습 다 다녀오시고요. 우리 4학년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에는 공부하시면서 실습 다녀오시죠. 그런데 이 실습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가 교사론 시간에 듣습니다. 그런데 임용 공부에서는 실습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실습의 포커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나 실습 공부한 적이 없는데? 라는 것에서 조금 덜컥 겁을 먹어버리시는 바람에 약간은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의 경향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파악을 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출제된 24학년도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기출된 문제의 논제를 한번 통계표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랬을 때 지금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선생님들? 당연히 교사론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공부할 때. 아직도 여전히 그렇다면 임용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교사론인가? 논술은 교사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뒤로 한 번 더 가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4학년 2004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논제를 쭈루루룩 영역별로 살펴보면요. 그 이전에는 몇 번, 한 2번의 연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요? 바로 여기 위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보면 저쪽에 보이시죠, 선생님들? 교사론에서 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칸인 교육과정.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정은 우리가 교육학 과목 중에 하나인 유아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유치원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문제들을 한번 볼까요? 최근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앞쪽에 몰려있는 것을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전히 교사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외에 부모교육, 18년도 앱스타인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부모교육, 아동복지, 작년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놀이, 그리고 강론에서 제가 강론이라고 구분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생활 지도에 가까운 파트들이 지금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뜻은 무엇이냐면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교사를 뽑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모교육, 아동복지 파트, 놀이, 물론 이 놀이는 2019 개정 놀이과정과 연관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교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뭐 놀이 지원 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강론도 보면 식습관 지도,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을 부모 교육과 부모 상담과 연계를 해서 내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른 어떠한 것들도 많이 어렵지만 초임 교사들이 유치원 현장에 딱 갔을 때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이런 영역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아동복지 같은 경우에는 논술에도 출제됨으로써 최근에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아동학대라던가 아동들의 권리 이익 역시도 반영하겠다. 거기에 아이들의 주도성, 주체성,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과 관련된 참여권의 권리 역시 교사들이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 문제는 한층 더 깊게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글로만 보고 배울 수 있는 놀이 지원이 아니라 조금 완벽하게 2019 개정 놀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했어야지 찾아낼 수 있는 유아의 개별성까지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같은 팽이놀이라고 있지만 유아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답안을 쓰시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제시문에 그 문구를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겠구나를 명심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교직 논술의 최근 경향 속에서 키즈쌤과 함께 교직 논술을 공부하신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기출 경향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문제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기출 경향은 바로 찾아쓰기예요. 그 어떤 경향보다도 잘 찾아서 쓰는 게 바로 고득점의 비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검정색 네모가 작게 보이실 거예요, 선생님들. 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제가 강의 중에 활용하는 강의 노트인데요. 선생님들이 물론 교육과정 지식을 암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이해하실 거고, 그걸 적용해서 우리 교육과정 모의고사 문제들을 푸시겠죠? 논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암기하셔서 잘 쓰실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 논술 문제를 보면 제가 계속 힌트를 제시문에서 다 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찾아내실 수 있도록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활용해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답의 키워드를 찾아내서 여기 있는 문장을 활용해서 답안을 쓰실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와 멀어지지 않도록 갑자기 기출 경향이랑 너무 벗어나면 다시 감을 잃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을 잃지 않도록 계속 우리는 찾아쓰기 유형의 연습을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총정리 이론 시간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찾았어야 된다. 무엇을? 정답의 키워드를. 자, 그리고 제시문에 있는 힌트를 답안의 문장으로 어떻게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지. 선생님, 저 문장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같이 한번 우리 꾸준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2019 개정 누리과정. 자,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장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 물론 이 현장에는 실습 경험도 포함이 되고요. 다양한 경험들이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아이들과 놀이하는 시간을 꽤 겪으셨다라면 이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감을 잡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하지만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글로 보면 다 알겠거든요. 근데 이거를 문장으로 쓰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강의에서도 회의실 공부를 하시겠지만 논술 시간에도 6, 8월 과정에서도 같이 회의실 자료를 함께 조금씩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분석을 할 때에는 교육과정 또는 교직 논술 2차 기출 문제랑 연계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 회의실 자료를 함께 보면서 무엇을 할 거냐면 교직 논술 서론과 결론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틀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예시 답안에도 계속 등장을 하겠지만 나한테 촥 달라붙는 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내가 쓰고 싶은 내가 버릇처럼 쓰게 되는 문장들이 각자 계시거든요. 선생님들마다. 네. 그래서 회의실 분석을 통해서 이 문장이 나한테 딱이구나. 내가 요거는 어떤 논제가 나오더라도 서론과 결론에 잘 버무릴 수 있겠구나라는 문장을 같이 찾아볼 겁니다. 네, 여기는 제가 추천드리는 예시 문장들인데요. 요거를 같이 함께 논술 시간에도 회의실 분석을 하면서 만능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 만능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또 답안을 제출을 하시고 제가 첨삭을 하고 하면서 같이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상담은 크게 유치원과 동일합니다. 학기 초와 저희는 학기 말이라고 하면 좀 너무 늦죠. 네, 그래서 모의고사반 들어가기 전에 저랑 1대1로 개별 면담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물론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면담을 통해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논술은요, 글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선생님들의. 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어려워하는 파트도 다르고요. 각자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직강으로 모두 만나게 되면 편안하게 이거를 소통할 수 있겠지만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늘 떠드는 제 모습만 보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간극을 최대한 줄이고자 제가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개별적인 수준을 파악을 할 거고요. 각자의 어려움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상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강의를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함께 공부하실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그게 인강이든 직강이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담이 진행이 되고요. 면담 이외에 답안 첨삭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첨삭 심화반 때 3월달 과정에서는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시문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스타일의 초안을 쓰는지도 제가 한번 점검하고 지나갑니다. 사실 요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고득점 답안이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초안 안 쓰는데요? 네,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별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과목이라고. 그런데요, 초안을 안 쓰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초안을 안 쓰신 게 아니라 이제는 논술을 쓰시는 게 너무 익숙해지셔서 나름의 방법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답안에 투자하기 위해서 초안을 쓰지 않기 시작하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지 않고 초안 안 써도 된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수준에 맞춰서 성향에 맞춰서 요 부분들을 조정해 드리기 위해서 요 기초 단계도 한번 점검을 하고 지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 답안을 같이 첨삭을 해 드립니다. 네, 여기에 선생님이 질문글을 같이 남겨주셨고요. 제가 첨삭과 함께 피드백을 드린 내용입니다. 네, 그 어떤 것보다도 첨삭에 있어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투자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수준을 진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첨삭을 꼭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가 진행될 때에는 글 첨삭이 아니라 채점표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키워드 채점에 있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선생님들이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실 수 있도록 채점표도 함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시기, 그리고 수준, 문제의 정도에 따라서 첨삭의 유형을 달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 1대1 개별 첨삭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정도를 알았다면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 내의 정도가 아니라 개인 간에서는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논술은 아시다시피 문장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점수를 내어서 객관화시키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수를 내서 선생님들이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늘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나랑 똑같이 유아임용을 공부하고 계신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답안을 쓰시지? 를 보실 수 있도록 공개 첨삭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시험이 어땠는지 총평을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신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신기하게도 공개 첨삭을 하게 되면요. 선생님들이 대표적으로 하시는 실수가 한두 개로 모아져요. 서로 인강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르시는데 동일한 문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비슷한 실수를 하셔서 그러한 것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공통의 실수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음번엔 조심해야지.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았는데 나만 한 실수. 나 혼자 했네? 같은 경우를 익명으로 함께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못한 거예요. 가 아니라 이 실수는 우리가 공통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을 고치면 정말 좋겠다. 와 함께 요거는 나만 했네? 그럼 이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기본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남들이 맞는 거는 나도 당연히 맞아야 된다. 남들이 틀리는 것을 맞아야 된다. 그 부분을 조금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절대 수강생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익명으로 선생님들이 서로의 답안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도록 수업 자료를 구성을 하고요. 때로는 제가 타이핑을 쳐서 여러 개의 답안을 함께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그때 선생님들 수준에 맞춰서 공개 첨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것을 같이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한 명의 것을 보기에는 선생님들마다 각자의 우리가 말하는 개별성이 너무 뚜렷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번 꼭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 것들을 제가 첨삭하는 답안을 전체를 살펴보고 선정해서 공개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공개 첨삭을 통해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유아교육 현장의 이슈들을 매주 강의에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 2차 같은 경우에 기존에 지역별 교육청 자체 출제가 많았던 지역들도 이제는 다 교육과정 평가원 출제로 조금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렇다면 지역의 특색이 바로 드러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갖게 되는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 교육식책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는 조금 그 중요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아교육은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슈들에 따라서 우리의 임용의 방향이라던가 교사 수급이라던가 교사 양성 과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될지를 우리가 조금은 예측을 하고 이걸 좀 대비할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이슈들이 너무 강해서 유아교육 유치원 현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는 많이 드러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알고 끝인가요? 그러면 사실 굳이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냥 시사 정도에서 머무른다면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육부의 정책과 시도교육청 전국을 살펴보면서 큰 줄기를 잡습니다. 네, 지금 교육계 흐름이 어떻고 올해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논제들이 중요하겠구나. 요걸 살펴보면서 이걸 그렇다면 이 주제를 우리가 유아 임용에서는 어떻게 연결지어서 공부해야 되지를 설명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맵을 같이 보시고요. 그 맵에 해당하는 내용들에서 관련 현장 지원 자료가 있는지, 장학 자료가 있는지, 이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개론이나 강론 내용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3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전체를 다 암기하는 거야? 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의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작년 논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동복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룬 2023학년도 문제를 살펴보면요. 지금 아마 올해인가 내년에 마무리가 될 텐데요. 아동의 권리 이익을 높여야 된다. 아동의 권리를 향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동기본법 가칭으로 지금 갖고 있는데요.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고 하는 그 아동의 4가지의 권리 중에서 조금 최근에 유행처럼 떠오르는 권리가 있어요. 바로 아동의 참여권이라는 거죠. 네, 이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에 의견을 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동기본법의 과정에는요, 실제로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바로 유아의 주체성인데요. 이 주체성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이 바로 참여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의미로 따진다면 내가 현장의 이슈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이게 이슈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이슈 중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 예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강의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겠구나를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커리큘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키즈쌤 교직 논술 강의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2월에는요, 선생님들이 조금 워밍업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준비하시면서 개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논술에서는 선생님 다른 영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라고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중요한 출제된 영역은 교사론, 네, 그리고 부모교육, 그리고 놀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과목들이 다 개론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1, 2월에 개론 공부를 하고 3월 달에 저랑 만나시기로 우리 약속을 해요. 그래서 3월 달 3, 5월 첨삭 심화반 과정은 12주로 진행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 일단 24학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12주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문제를 다 쓰진 않습니다. 그럼 거의 추시까지 합치면 한 22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 문제 20몇 개를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최근의 논제,
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써볼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기출에서는 해설은 2004년도까지 다 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답안으로 쓰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좀 중요하니까 살펴볼까 하는 것들은 해설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유치원 현장의 이슈랑 연결되는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네, 지금 말한 아동의 권리. 네, 작년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죠. 취학 연령 하향화, 유아 조기 교육 관련된 뭐 다양한 것들, 유아 교육의 본질, 학습지 교육, 뭐 영어 유치원 최근에 연결되는 것들이 2000년대 초반에 기출이 되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거기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답안 작성. 그래서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연습을 할 거예요. 정답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 찾아쓰기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찾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암기한 내용으로 답안을 구성하실 때 내 답안 안에 정답의 키워드가 있냐? 그거를 연습하실 수 있도록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두 문장 구성이에요. 논지 더하기 논거에. 네, 디테일한 얘기를 지금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100점 만점 중에 20점에 해당하는 논술을 너무 어렵지 않게 하지만 소홀히 하시지 않도록 답안 작성에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 3, 5월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첨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제시문, 초안 첨삭이 들어가고요. 초반에 우리 첫 강의 시작한 지 2주, 3주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답안 쓰세요! 첨삭할 거예요! 라고 하면 갑자기 첫째 주, 둘째 주 나오시던 선생님들이 안 나오시기 시작을 합니다. 네. 저 배운 게 별로 없는데 답안을 벌써 쓰라고요? 라고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전체 답안을 다 첨삭받기보다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좀 쪼개어서 소문항으로 쪼개어서 첨삭을 먼저 받으실 수 있도록 부담감을 덜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8회로 잡아두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많이 제가 과제로 답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과제들은 일주일에 하나예요. 저는 더 많이 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 목표는 선생님들이 3월부터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 편을 밀리지 않고 꼭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 답안 작성에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들. 제가 이 감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건데요. 앞으로 강의에서 감을 잡으시기 위해서는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좀 힘들고요. 조금씩 꾸준히 해야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를 같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6월 달 가서는 이제는 9월, 10월에 진행되는 실전 모의고사랑 비슷한 모의고사인데요. 9, 10월에는 내가 아예 모르는 논제가 나온다면 6, 8월에는 기출을 변형한 문제를 풀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17년도 이전에는 내용 점수가 배점이 10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15점으로 훨씬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논제들이 있어서 10점 배점인 문제들을 15점으로 변형을 해서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를 계속 예로 들면 아동복지 문제가 나왔더라면 이번에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이 나왔다면 뭐 예를 들어 변형 모의고사에서는 생보 참여권을 뺀 출제가 안 된 발달권과 다른 아동복지 영역을 연계시킨다던가 등의 많이 기출된 영역에서 변형을 통한 조금은 쉬운 그래도 가깝게 느끼실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때에도 똑같이 첨삭이 진행이 되고요. 우리 12주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12회 첨삭 똑같이 들어갑니다. 매주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편씩 밀리지 않고 쓰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같이 6, 8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실 분석이 같이 진행을 돼요. 그래서 회의실을 논술로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혹시 몰라서 회의실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교직 논술 문제로 내드리면 참 좋은데 꽤 양이 돼서요. 전체를 다 내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 내는 회의실 문제는 논술로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겠구나 라는 거를 뽑아서 모의고사로 드린다면 그 이외에 아쉽게 후보에서 탈락한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은 서술형 문제로 다시 재구성해서 제공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선생님들이 논술 공부 겸 회의실 공부 겸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6, 8월에 진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교육과정 시간에 주회생, 경화생과 함께 이미 선생님들이 상반기에 회의실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또 듣고 6, 8월에 논술용으로 한번 가볍게 듣고 이렇게 이중으로 한 번 더 경험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실 수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5년도 용으로 다시 개정이 되어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은 아마도 2월 중으로 빠르게 출간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의 들으시기 전에 미리 구매해서 좀 살펴보실 수 있도록 일정을 잘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반 가서는요. 진짜 실전 모의고사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미 교재에는 34회분의 모의고사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랑 같이 문제 푸시는 거 이외에 좀 더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저랑 좀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강의 중에 활용하지 않는 문제들을 좀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반 때 그리고 앞서서 말했던 기출 변형반 때 교재에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닌 문제를 더 많이 활용을 하긴 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논제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있는 문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시간표 같은 부분은 선생님들이랑 우리가 직강을 하면 좀 더 조정을 해볼 건데요. 6, 8월 기출 변형반과 실전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에 직강은 실제 시험처럼 미리 오셔서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좀 써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와서요 시험 시작하고 감독을 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모의고사반 전에 실전 감각을 미리 익히실 수 있도록 논술 같은 경우에는 6, 8월 강의부터 6, 8월 강의부터 실제 시험 본다라는 거 앞에 1시간 좀 이해를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특히 6, 8월에는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이 논술 시간에 갖고 있는 버릇이라던가 좀 수정하면 좋겠는 거. 선생님 저는 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선생님 저 자꾸 뭐 이런 게 어려워요를 실전 안에서 좀 지도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저 실전 감각 진짜 중요해요. 저 자꾸 시간 관리가 어려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초수생 선생님들은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 차근차근 좀 잡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키즈쌤 2025학년도 임용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직 논술을 굉장히 애매하게 여기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100점 중에 80점 중에 100점 중에 20점밖에 해당되진 않는데 포기하기엔 그렇고 그렇다고 신경 쓰자니 1시간 동안 답안을 써야 한다니 이런 부담감. 근데 누구는 시간 이렇게 소홀하게 대충 했는데 만점이래. 누구는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대. 굉장히 이런 카더라에 해당하는 뭔가 뜬 소문도 오히려 교육과정보다 훨씬 많은 과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카더라로 안내하기보다는 원칙대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대로 공부를 해서 어떤 논제가 나오든 내가 어떤 시험 상황에 주어지든 내 자신을 믿고 원칙대로 했을 때 내 실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12월이죠. 네, 좀 쉬세요. 편안하게 쉬시고 1, 2월에 워밍업 하시고 개론 공부하시다가 이제 3월부터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3월부터 일어나서 저랑 같이 논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자, 그러면 우리는 3월 달에 교직 논술 강의 시간에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를 위해서 다시 경아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짠! 네. 어떻게 교직 논술 잘 들으셨어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와 함께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잠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3단 피드백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함께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카카오톡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사실 궁금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답변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화요일, 목요일에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은 안 놓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화요일, 목요일 또 확인학습을 저희가 또 보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길 가다가라도 아니면 정말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이렇게 문제를 한번 쉽게 풀어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보충 자료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다음 카페예요. 다음 카페 키즈쌤에 오시면 일단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고 여기에는 장학 자료, 연수 자료 저희가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는 저희가 강의 짤로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어떤 소식에 대한 것들이라던가 학원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3단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내용 살펴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채팅창에도 보시면 저희의 그 수강생 라운지에 계신 분들은 요번에도 1차 시험 보기 전에 서로 또 격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음식 뭐 가져가실 거예요? 몇 시에 출발하세요? 이런 내용도 서로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보 공유의 창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궁금한 내용들을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내용에 대한 답변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궁금했던 내용들을 바로바로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훨씬 더 공부하는데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카페예요. 키즈 카페 오시면, 키즈센 카페 오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건가? 공부 계획이라던가 또 궁금한 사항 또는 뭐 질문거리들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해드리고 또 어떤 계획을 짜는데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저희가 이번에도 뭐 합격자 발표 나면 바로 점수 몇 점 전국에 1차 커트라인이 몇 점이다 이런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중간중간 저희가 찍었던 영상들 중에서도 짤강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어떤 교육 시책이라던가 정부에서 어떤 것을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읽기 편안하시게 저희가 제공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 채널 키즈쌤 들어오시면 저희가 그동안 올렸던 다양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작년에 최종 합격 특히 유아특수 쪽에서는 또 차석까지 하신 선생님들의 인터뷰 내용 이런 것들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으면 저는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공부라는 것은 혼자 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고시이기 때문에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이게 단거리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숨을 가지고 길게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손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쭉 내용을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면서 키즈쌤과 함께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네, 올해는 같이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꼭
합격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키즈쌤과 함께 공부하시면 내년에는 공립유치원 현장으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그 길에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즈쌤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키즈쌤에서 우리 모두 만나요. 만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